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터, 행복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아마 1세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일 텐데요. 대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자, 직장인 익명 플랫폼 블라인드에서는 2019년부터 일, 관계, 그리고 문화에 대해 블라인드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 다니는 재직자들이 우리 회사 좋은 회사예요, 행복한 회사예요 라고 응답한 거죠, 블라인드로. 자, 4년 연속 탑 10에 오른 행복기업 중에 토스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알면 무료로 돈을 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성공했죠. 자, 회사 이름은요, 비바 리퍼블리카고요. 2013년에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해서 2015년부터 토스라는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카드 같은 금융사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자, 중앙일보가 이승건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물었죠. 자, 토스는 어떻게 일하는 회사인가요? 라고요. 자,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 아닙니다. 오히려 스포츠팀 같은 곳이에요. 라고 답했거든요. 토스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의사소통을 따로 하지 않는데요. 각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책임 목록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런 성과를 낼 거라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4주차 때 목표에 의한 관리, MBO에 관해 공부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대표는 토스는 개인 시간의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과 개인 생활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회사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 나를 위한 일은 아닌 거, 하기 싫은 거,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다면서 진정한 워라밸이란 게 뭔가요? 라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자, 우리가 내 일의 심리학에서 두 분을 만났었는데요. 자, 두 분 다 직장인으로 또 창업가나 기업의 대표로도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직장인이 행복한 일터는 어때야 되는지 또 최고의 직장은 어떤 곳인지 좀 여쭤봤어요. 자, 먼저 배세화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은 물론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우선이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도 해보고 회사를 경험을 해보니까 본인의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몸은 되게 많이 피곤해도 내가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하고 있어가 되면 힘들어도 되게 표정도 좋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조직에서 인정을 받게 됐을 때 그게 극대화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장과 인정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재직자들이 행복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업에서도 인사팀을 통해서 적극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이를 지원해주는 부서에 배정을 한다든지 팀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성취감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할 수 있게 배정을 해주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존중해주고 성장을 응원하면서 함께 가는 그러한 곳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도 회사를 그렇게 운영을 해봤어요. 저희도 그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을 취재를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근을 할 때 우리 동료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즐거웠을 때 출근하기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은 서로가 존중을 하고 서로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지원해주고 성장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로 즐거워야 가고 싶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직자가 가장 행복한 기업은 본인의 성장이 있고 그 성장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동료하고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서로 잘했을 때 파이팅 외쳐주는 되게 작지만 기본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에너지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배 대표님은 최복동을 얘기해 주셨어요.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동료라는 건데요. 자,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관계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친밀한 그런 의미보다는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상호 성장하는 조직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토스 채용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를 보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릴 준비가 된 훌륭한 동료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자, 일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책임자를 찾아 추궁하는 것보다는 함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네요. 자, 이번에는 정혜선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흔히들 얘기하는 좋은 직장은 연봉이 높고 커리어 발전도 되고 그리고 워라밸도 좋은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있으면 잘 다행이죠. 만약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커리어 발전을 선택하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과 회사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일과 회사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커리어에 적합한데 생각보다 이 회사 연봉이 낮고 워라밸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이라면 일단은 내 커리어 위주로, 그러니까 일 위주로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워라밸 있는 회사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초기에는 회사보다는 일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발전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좋은 직장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직장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까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흔히 구직 광고에 나오는 회사 중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는 회사가 크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진정한 좋은 회사는 주위에 좋은 동료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주위 동료로 하면 내가 배울 수 있고 나와 협업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은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드는 첫 번째 첫걸음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의 최고의 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작가님은 다 좋은 직장은 없다. 그렇다면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직장을 찾으라고 하죠. 자, 아무래도 일 경험이 많지 않은 여러분에게 전문성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이고요. 믿고 배울 수 있는 조직을 추천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찾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행복한 일터라는 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는 걸 말하는 걸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일로 만들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을요. 자, 왠지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지속성의 힘을 조직의 생존과 변화 관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직 변화 준비성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변화하지 않고는 이제 살아남기 어려워졌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소위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도 계속 교육받지 않고 의료인과 환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망하는 변호사, 의사 없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 역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는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질 좋은 상품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중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 시장, 고객, 기술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또 흡수된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죠. 결국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이제 좌우되죠. 변화는 학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는 개개인이 달라지면 조직 전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 관점에서 진단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우리가 바라는 변화, 더 크게는 혁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변화 관리라고 부르는데 현대의 기업 조직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경영 활동의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 변화의 성공률이요 불과 20에서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먼저 조직 변화에 대한 개념부터 정돈해 볼게요. 조직 변화란 조직이 가해지는 힘과 압력에 관해서 계획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반응하는 것도 포함해요. 원래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을 움직여온 나름의 작동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무시하거나 잘 모르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 저항 이런 게 클 수밖에 없답니다. 조직 변화의 시작은 잘 녹이는 것부터 해야 한다. 해빙기를 우리 배웠죠. 개인의 변화도 같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습관이 정착이 안 되죠. 원 헤빗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성세대는 편하냐? 같은 시대를 사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결국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는데 굳이 지금 맞닥뜨리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키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뭔가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하거든요. 이제는 불확실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좀 긍정의 의지를 잃지 않는 게 이 시대를 사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해빙. 이건 커트 레빈이 말한 조직 변화의 첫 단계인데요. 이걸 역장구조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그 자석의 양 끝에 뭐가 있죠? 그렇죠. N극과 S극이 있죠. 같은 극끼리의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요? 상극이죠. 서로 밀어내잖아요. 만약에 다른 극이면 서로 붙어요. 이걸 자기장이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변화 환경을 이 자기장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게 조직 변화의 역장 이론이에요. 조직 변화를 이끄는 힘은 추진력이라고 하고 반대로 조직 변화를 좀 거부하는 힘은 저항력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두 힘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역동적으로 만약 두 힘이 균형을 딱 이루면 추진력과 저항력의 힘이 같다면 그렇죠. 안 움직이죠?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추진력이 저항력보다 좀 크다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원리예요. 조직 변화의 두 힘과 조직 변화의 단계를 연결해서 살펴보죠. 저항력과 추진력이 동일하다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얼어붙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가 이제 해빙이에요. 그러다가 추진력이 저항력보다 커지면서부터 녹기 시작하겠죠. 점점 추진력이 더 세지면 이제는 다 녹은 걸 내가 바라고 원하는 형태에 부어야죠. 여기가 변화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다음 확실히 변화가 안착되도록 꽁꽁 얼리는 제 동결기로 가려면 추진력보다는 저항력이 커져야 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변화하려면 이 갈등과 저항을 줄이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해빙기에는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 저항력을 약화하는데 노력을 더 쏟아야 합니다. 힘을 가할수록 오히려 버티려는 힘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측 가능성은 작고 불확실성은 커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준비성이 높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 좋아하나요? 운동마다 배우고 익혀야 하는 스킬이 다르지만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면 좀 운동신경이 남다르다면 어느 운동이라도 접근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조직이 변화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이 기초 체력과 같은 걸 조직 변화 준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제이콥슨이 처음 제안했는데요. 변화의 순서상 초기 단계를 뜻했어요. 하지만 변화 준비, 변화에 대한 저항의 축소, 또 최신 기술이나 혁신의 수용 국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의미가 점점 확대되었죠. 조직 변화 준비성을 잘 갖추려면 5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랑 현재 상태랑 그 불일치가 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가겠죠. 물론 격차의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방향과 내용이 더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일치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변화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혜택이 클 거다. 우리는 그걸 얻고자 한다. 이걸 좀 명확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에요. 마치 자기 효능감처럼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효능감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 조직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짜 잘 극복했거든. 이런 경험이 있다면 또는 우리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어 라는 어떤 리더의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소통이 있다면 훨씬 좋겠죠.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핵심 인력의 찬동인데요. 여기서 핵심 인력이라는 건 꼭 직급이 높다거나 리더나 대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직 내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이 무엇이냐가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조직이 지금 변화가 너무 필요할 때야.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조직 내부의 핵심 인물들. 그들이 변화의 선동자, 추진자가 되면요. 좋다는 거죠. 변화를 시작할 때 한 20% 정도는 수용적이고 반대의 20%는 저항하거든요. 나머지 60%요. 무관심합니다. 이들을 움직여야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개인 수준의 유의성인데요. 기대이론에서 다뤘던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변화가 다시전의 기회가 된다거나 또는 경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려는 의지를 높이겠죠. 불일치가 불편할 수 있지만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기도 해요.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고 또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열망을 키워주거든요. 아무 어려움 없는 사람 부러울 때가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만큼 바람도 없다는 거니까 불편함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더 나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병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조직 변화는 조직에 가해지는 힘과 압력에 대한 계획적 또는 비계획적 반응을 말하며 조직의 변화 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경영 활동입니다. 조직 변화의 역장 이론은 변화를 이끄는 추진력과 거부하는 저항력이라는 두 힘 사이에 역동적인 작동과 결과로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추진력이 저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때 조직 변화가 발생하며 효율적 변화를 만드는 데는 저항력 약화가 핵심입니다. 조직 변화 준비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 변화에 대해 동기부여되거나 몰입하는 정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조직 변화 준비성을 잘 갖추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요인에는 첫째,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의 불일치 인식, 둘째, 불일치를 완화 극복하는 해결책으로서 변화의 효능, 셋째,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효능감, 넷째, 변화에 대한 핵심 인물의 찬동, 다섯째, 개인 수준의 유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싫었던 게 뭔가요? 시험, 내신, 그렇죠. 교복인 것도 좀 짜증나고, 그래도 아마 조별 과제가 가장 싫지 않았나요?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과제를 굳이 조별로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하는 조원목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분명하죠. 최고의 성과는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만든다는 거. 물론 여럿이 만든 최악의 결과도 있지만요. 자,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협력이 만들어내는 성과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조직은 팀워크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고비에도 성장을 했거나 이미 강자가 있는 업계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인다거나 조직 운영이나 업무 방식에서 새로운 혁신을 실천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강력한 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바탕에 회사의 핵심 가치가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최고의 팀을 만들려면 이 핵심 가치하고 잘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제대로 된 팀 구성이 되어야 함께 일하는 동료도 훌륭하지 않겠어요? 실제 사례를 보죠. 자, 홀푸드 마켓은 미국의 유기농 식품 전문 체인입니다. 홀푸드 마켓이 동네에 들어오면요 이 부동산 값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자, 여기는 채용이나 판매 방식 또는 업무 평가, 성과급 이게 모두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획기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 이상의 뭔가를 하려면 그건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넷플릭스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해요. 자, 절차를 최소화하고 좀 빠른 진척을 위해서 결정 책임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의 자유를 주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죠. 자, 만약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더 주고라도 내보낸다고 합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게 두지 않아요.
픽사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데요. 자, 이건 인간 차원에서의 그런 공동체보다는 좋은 스토리를 만들려면 팀원들 간의 정서적으로 유대감이나 협동 이런 게 필수이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쌓도록 하는 거죠. 자, 구글은 업무의 20%는 딴짓을 하라고 권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강조하는 건데 구글러들이 말하기는 업무 시간이 실제로는 120%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제도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최고의 팀을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어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있는 걸 겁니다. 자, 우리가 초중고 대학까지 뭔가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 목표를 공유하고 또 역할을 나누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리더로 또는 팔로워로서의 경험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자, 물론 당연히 잘 되지 않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좀 대충 나누고 난 내가 맡은 거 딱 하고 끝낼 거야. 몰라. 알아서들 해.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다가 제때 또 제대로 된 결과물은 안 나오고 맘조림도 있고 오히려 태평한 친구까지 있으면 이제 고통의 연속이죠. 하지만 이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무엇이 성패를 좌우하는지, 또 프로세스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또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피하려 하고 싫다고 하면 잃는 것밖에 없답니다. KBO 리그가 매년 같은 팀이 우승하나요? 자, 손흥민 선수만 있으면 국가대표가 잘 뛰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집도의인 그 외과 의사만 훌륭하다고 수술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마취과 의사, 레지던트, 어시스턴트 같은 의사나 간호사들, 거기에 좋은 장비랑 병원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원하는 인재는 잘난 한 사람이 아니라 핵심 가치에 맞는 소위 B급 인재가 더 낫다고 생각한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그 최고의 팀, 그 익스트림 팀은요, 조직 문화와 성과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줘요. 그 익스트림 팀의 특징은 첫 번째, 일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즐길 줄 아는 프로들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겁니다. 일에 관해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소명이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일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팀의 시너지예요. 팀워크나 협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혼자서는 어려운 큰일을 함께 해내는 거죠.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환영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여러 일들을 다 잘해야 되지만 20%가 80%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는 업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한다는 것이 나머지를 팽개쳐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불편함을 당연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은 실패가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고도의 자율성과 거기에 명확한 책임의식. 그래서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근무했던 CJ그룹은 강림문화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전통 활, 북궁에 관해 잘 아나요? 실은 저도 직접 보거나 해본 경험은 없어요. 한국의 전통 활은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아무리 당겨도 잘 안 부러져요. 탄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일터 안에서 강하지만 유연한 문화가 있어야 성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갈등이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조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관계없다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부터 여러분이 속한 학교, 단체 모임 다 조직이에요. 가족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지켜야 할 거,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자녀니까 부모님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왜 나한테 얘기해. 이제 여러분 성인이거든요. 자, 가족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 가정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각자 해야 할 역할과 기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소통과 노력을 함께 해야 가족 문화라는 것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직 문화의 학습, 전달, 계승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문화를 다루는 이 조직 심리학은 196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당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패전국이라는 오명을 딛고 고속 성장을 하면서 세계 제조업을 이끌었던 때거든요. 자, 미국 기업들은 왜 우리가 경쟁 열의에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히려고 애쓰면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 원인이 일본 기업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 그런 특징 때문이라고 봤었거든요. 자,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는다라고요. 자, 그만큼 기업 조직에 있어서 조직 문화를 관리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데요. 문화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조직 문화란 이념, 상징, 의뢰, 전통, 언어, 신념 등의 결합물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의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의식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반복적인 활동을 말해요. 예를 들면 구호를 외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가족회의를 한다면 이건 의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집안에 들고 날 때는 인사하고 어디 가는지를 좀 밝히자라고 한다면 그건 의식이에요. 저 어디 가요? 얘들아 왔다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근데 이게 지켜지는 것과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함께라는 인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마다 겉으로 보이는 상징은 다르게 만들죠. 구별되게 말이에요. 네이버는 예를 들면 초록색, 삼성은 파랑 이렇게요. 또 LG는 인화를 강조하고요. 현대는 무한책임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끼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외적으로는 이질성, 하지만 내적으로는 동질성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자, 쉽게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에 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마치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조직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눈에 띄게 아예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인위적인 창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게 배지 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자리의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회의하는 분위기가 어떻다든지 보고서의 양식, 복장이나 말투 같은 어떤 조직의 구조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조직이 표방하는 어떤 철학, 목표, 전략,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데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에요. 자,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라든지 사명이라고 보통 하죠. 또 우리 조직이 꿈꾸는 미래 모습, 비전 같은 거요. 자, CJ의 비전은 건강, 즐거움, 그리고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이고 핵심 원칙은 정직, 열정, 창의, 존중이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CJ 그룹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암묵적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이 표방하는 가치관이 또 환경에 적응하고 또 내부적으로 통합되면서 형성돼요. 무언의 약속처럼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활용하거든요. 이건 우리 조직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지.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말해요. 조직을 움직이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힘, 그게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의 전략을 실행하는 건 사람이죠.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악의적인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건지, 또는 혁신적인 인사 제도를 도입할 건지와 같은 질문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조직 문화가 이런 의사결정의 구심점으로 작동하죠. 과거 CJ가요, 주류 업체를 인수 합병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식품 기업이니까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서 CJ가 생산한 제품들하고 소주 같은 걸 함께 실어 나르면 매출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획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에 없던 계획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 즐거움, 그리고 편리를 창조하겠다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술도 팔고 술 깨는 컨디션도 파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되잖아요. 지금은 지역 상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농특산물들을 활용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유통해주면서 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학습, 전달, 그리고 계승된다는 점인데요. 조직이 생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요. 조직 문화는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저항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부를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해주는 데도 이바지하죠. 문제는 좋은 조직 문화든 또는 좋지 못한 조직 문화든 이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과 희생을 요구한답니다. 솔직히 직장이나 직업이 싫으면 바꾸면 되죠. 물론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가와 맞지 않는 조직 문화 속에서 일하고 또 사람과 관계 맺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이 조직 문화를 잘 바꿔가는 건 늘 해야 할 어떤 관리 활동이라고 하죠. 구성원이 새로 들어오면 우리 조직이 어떤 지향하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교육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조직 문화를 진단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요, 이걸 철폐하기 위한 어떤 규정을 강화한다거나 또는 아주 괜찮은 훌륭한 사례가 있다면 널리 공유하는 활동도 한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 말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의미의 소확행이에요. 뭔가 직접적으로 회사 돈, 자금을 횡령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의 사무용품이나 그런 생활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집에 가져가거나 되파는 행위를 말하죠. A4 용지 한 묶음, 커피 믹스랑 티슈 몇 개 뻗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장갑 100켤레를요 집을 가져갔던 직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직원에게 출근 정지 30일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목장갑이 분명히 소모품이고 회사가 나한테 지급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회사가 제공을 한 거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걸 묵인하게 되면 회사에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경영자나 관리자에 대한 어떤 감사 기능을 강화하거든요. 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들이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잘 가꾸려면요, 진단과 개선이 좀 정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거든요. 7S 모형은 이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툴인데요. 조직이 얼마나 효과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주죠. 이 맥킨지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이 7S를 활용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7가지 S로 시작하는 이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가장 중심에 있는 건 공유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요소들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직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공유 가치란 조직이 생존하는데 기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공통의 목표, 행동 원칙, 조직 이념이에요. 이게 바로 조직의 중심축이죠. 윗부분에 보면요, 전략이나 구조, 시스템처럼 이 조직을 받치고 있는 가시적인 하드웨어가 위치해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 공유 가치를 포함해서 기술이나 인적 자원, 리더십과 같은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조직의 문화적인 속성을 좌우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전략은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말해요. 그리고 구조는 하부 단위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나 권한이나 책임을 나누고 조정하는 원리를 포함하는 거고요. 시스템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모든 절차를 포함한 말입니다. 스킬은 조직 차원에서 또는 이제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말하는 건데요. 인적 자원은 이제 구성원을 선발하고 개발하는 방법이라서 좀 스킬하고 좀 구분이 되죠. 마지막은 스타일인데요. 경영진의 관리 방식 그리고 리더십령을 말합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요. 하지만 문화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고 가꾸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건 행복한 리더, 또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조직 문화란 이념, 상징, 의례, 전통, 언어, 신념 등의 결합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조직 문화는 내적인 동질성과 외적인 이질성으로 인식되는 사고방식 전체를 뜻합니다. 조직 문화는 크게 인위적 창조물, 조직이 표방하는 가치관, 암묵적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조직 문화가 갖는 특성은 첫째, 무형의 자원이자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는 점과 둘째, 학습, 전달, 계승되어 조직 일체감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조직 문화는 정기적으로 진단을 시행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S 모형은 조직 효과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진단 도구로 전략, 구조, 시스템, 공유된 가치, 기술, 인적 자원, 리더십 이렇게 7가지 요소를 측정합니다.